아마 저는 좀 추석 지나고 나면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좀 많이 거치지 않을까. 요게 일단 통과되면 그 자체는 굉장히 파워풀하거든요. 일각에서는 1980년대 3조 호황 직전과 유사하다. 저는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해요. 왜 어떤 면에서 가능성이 높냐면 염승환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모시고 또 현재 국내 주식 한번 짚어보고 주목할 만한 투자 아이디어 한번 살펴볼 텐데, 일단은 한 3,200, 3,100이 박스권에서 좀 갇힌 모습입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파월 의장이 9월 FOMC에서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내비치기도 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미국 주식 밸류에이션 뭐 논란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뭐 우리나라 주식도 딱히 모멘텀은 없는 것 같고, 다가오는 9월 증시에 대한 약간 괴담도 좀 있고요. 이제 폭락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9월 증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예, 9월은 지금 뭐 증시가 뭐 미국 아직 이제 좀 첫 스타트니까 좀 더 봐야 되겠지만 확실히 좀 아직까지는 뭔가 방향은 없다. 8월도 방향이 없었는데 9월도 그게 연장이 되고 있고, 그 가장 큰 이유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위를 열 만한 재료가 아직은 마땅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좀 모멘텀, 그러니까 실적 시즌 다 끝났잖아요. 엔비디아까지 끝났고, 그리고 FMC에서 금리 인하하는 건 다 아는 사실이고, 이게 특별하게 그게 모멘텀이 될 것 같지는 않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6, 7월 오르고 나서 8월에 정부에 대한 좀 일부 실망은 있었지만 또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마지막 상법 개정안이죠. 그 자사주 의무소가. 근데 그게 아마 9월 아마 좀 말로 알고 있어요. 네. 그 본회의 통과되는 게. 네. 그러니까 좀 이제 9월 중순까지는 보면 이렇게 뚜렷한 뭔가가 좀 호재는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지수가 뭐 어떤 방향을 잡기보다는 좀 소강 상태. 그러니까 위를 열기는 어렵고, 아래로는 뭐 3,000에서 3,100 사이 요 정도 좀 하단 좀 지지하면서 좀 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장세가 펼쳐질 것 같고요. 그럼 결국 9월에는 이 지수 플레이 할 건 별로 없어요. 지수보다는 결국 종목 장세. 네, 종목, 개별 종목 장세. 요즘에 9월 들어와서 확실히 뭐 로봇주라든가 일부 테마주들 막 움직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테마주 장세가 좀 당분간은, 시장이 지금 저는 약간 조선주 말고는 주인은 없는 것 같아요. 조선주만 강하잖아요. 뭐 그거는 확실히 주인이 있잖아요. 뭐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네. 근데 다른 업종은 딱히 뭐 주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본다면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큰 그림은 좋게 보거든요. 굉장히 좋게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8월, 9월은 좀 뭐 그냥 좀 쉬어간다. 예, 좀 숨고르기 한다. 이런 좀 장세가 좀 당분간 9월 한 FOMC 전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는 기대를 모았었던 이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뭐 배당, 뭐 소득 분리과세, 근데 이것도 기대에 못 미쳤고, 또 대주주 요건 이거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이제 10억에 머물러 있고, 그다음에 노란 봉투법 이거 앞서서 로봇주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노란 봉투법 통과되니까 이제 로봇주 막 달려가고 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원래는 한 4천, 5천 간다 코스피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이거 뭐 4천도 힘든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슈들이 겹치면서 위기가 막혀버린 거예요. 이제 뭐 기세로는 당장 막 4천 갈 것 같은 분위기는 맞았는데, 이제 대주주 양도차익과세도 그렇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도 좀 아쉽고, 노란봉투법은 이 자체가 좀 이제 기업들한테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당연히 좀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도 일단 한 번씩은 또 이미 증시가 8월에 한 번씩 급락한 적 있잖아요. 그때 한번 좀 반영은 또 했기 때문에 이게 또 악재로서의 영향력이 뭐 엄청 크진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는 못 열고 밑은 또 약간 지지받고 이런 좀 지지부진한 장세인데, 다만 노란봉투법은 계속 이제 이게 좀 애매한 게 뭐냐면은 6개월 후에 시행인데, 이게 이런 이제 법안을 좀 만들고 이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기업들한테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영향을 줄지 아직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청업체들이 어떻게 뭐 소송 걸 수도 있고 파업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어떤 사유로 할지 지금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뭐 판례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되게 좀 불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6개월 후니까 일단 내년은 좀 돼야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지금 판단할 수 있는 영역 자체는 아니에요. 그리고 6개월 동안 또 보완 입법이 가능도 해요. 그러니까 기업들한테 너무 불리한 거 아니냐 이러면
정부에서 좀 약간 이 의견을 받아들여서 좀 이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당장 주긴 좀 어렵다. 구체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배당 소득하고 요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인데 이게 지금 당장은 지금 딱 정부 스탠스 보니까 당장 할 생각이 없어요. 해결을. 당장 뭐 갑자기 50억으로 원복하고 이런 거보다는 조금 뭐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조금 약간 시간을 끄는 듯한 느낌이 시장의 좀 간을 좀 본다. 네, 이런 얘기도 맞아요. 있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일단 추석 지나고 나서 일단 11월 정도에 저는 좀 아마 해결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은 하거든요. 그리고 결국엔 50억으로 원복할 것 같아요. 뭐 대통령이 모를 리는 없잖아요. 지금 뭐 본인이 5,000포인트 얘기를 해놨는데 갑자기 50억 한다는 건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실 네.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결국 원복은 하는데 뭔가 좀 아쉬운 건 시간을 굳이 안 끌어도 되는데 왜 끌까? 뭐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국 올해 안에 뭐 11월 정도 되면 다시 원복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이건 결국 시간의 문제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도 결국 이게 35%인데, 지금 민주당에서 한 의원이 25로 낮춰서 또 발의를 해놨어요. 요게 이제 아마 요게 통과될지 모르지만, 네. 요 개정안이 만약에 통과되면, 이제 최고 세율이 25가 되니까 기존의 세율보다 훨씬 낮잖아요. 20%. 그렇기 때문에 대주주들이 이제 배당을 할 유인이 많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네. 근데 다만 이것도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에 주는 배당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이익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27년에 주는 배당부터 이제 적용이 되니까 조금 시간은 걸려요. 걸리지만 변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올해 아마 저는 좀 추석 지나고 나면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좀 많이 거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가장 가까운 거는 9월 말로 이제 예정된 그 자사주 소각 의무 법안. 요게 일단 통과되면 그 자체는 굉장히 파워풀하거든요. 모멘텀은 되기 때문에 일단 정부 정책이 뭐 다 좋으면 좋지만 순차적으로 이렇게 자사주 소각부터 단계적으로 갈 수 있다. 요걸 좀 생각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9월에 좀 흔들리면 저는 좀 비중을 늘리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정부 정책이 그렇다고 코스피 5천을 역행하는 정책으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큰 그림에서. 네, 큰 그림에서. 그리고 저번에 구윤철 기재부 장관도 저번에 한 방송 나와서 사과했잖아요. PBR 열 때. 그러니까 심했어요, 좀. 본인도 이제 아는 거예요. 네, 좀 내가 정말 망발을 했구나,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사과를 했고 뭐라고 했냐면 코스피 5천 문제 없다. 예, 이거는 이제 대통령과 의견이 일치한 거거든요. 근데 네, 그거를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저는 좀 우려할 필요는 없어졌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일각에서는 1980년대 3조 호황 직전과 유사하다 이런 평가를 내리거든요. 즉, 뭐 조정 후 본격적인 상승장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 이런 거 동의하시나요? 그러면? 근데 사실 이거는 뭐 누구도 모르지만 저는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 가능성이 높냐면 3조가 일단 그거잖아요. 저금리 첫 번째가. 근데 한번 보면 저금리 지금 이게 우리나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가만히 있어도 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 우리나라 구조죠. 왜냐하면 인구는 줄고 점점 생산성은 떨어지고. 근데 이제 정부가 부양책을 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좀 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구조적으로 봤을 때 그럼 금리가 좀 2%대가 3% 간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잖아요. 장기적으로는 1%대로 떨어질 것 같고. 그리고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 시작하잖아요. 미국마저도.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가 통화 정책이 다 밑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일단 저금리 환경은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은 이건 크게 이의는 없으실 것 같아요. 누가 봐도.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좀 이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유가도 계속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보다 트럼프가 원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떨어지기를 계속 원하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근데 얼마 전에 미국 에너지정보청에서도 자료가 나왔지만 내년에 유가 전망을 48달러로 낮춰버렸어요. 그러니까 40달러대까지 떨어진다. 미국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이 얘기는 뭐죠? 미국 정부에 좀 전망이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나오는 내용의 가장 핵심은 오펙 플러스가 아마 증산은 생각보다 더 많이 할 것 같다. 오펙 플러스는 누가 이끄냐면 결국 사우디죠. 사우디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뭔가 좀 지금 합의가 있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40달러대 보고서가 나왔고 지금 유가가 64인데 40달러대까지 떨어지면 이제 저유가가 본격화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50 이하라는 건 굉장히 의미가 다르거든요. 그럼 저유가가 되면 이제 두 번째 퍼즐이 맞는 거죠. 근데 그 가능성이 높은 건 트럼프가 원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중동이 증산하고 그리고 수요는 예전보다 원유 수요가 많진 않아요. 거기다가 만약에요.
이제 휴전이 혹시 된다면 휴전이 되면 이제 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일부 풀리거든요. 그럼 러시아 이 수출 물량이 조금 이제 지금 뭐 중국이나 이런 데로 일부만 가지만 전 세계로 확산될 수도 있죠. 그렇죠. 이 얘기 뭐냐면 공급이 늘어버리는 거죠. 러시아까지 공급을 늘리면 유가는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성을 보는 거죠. 가능성 보면 고유가보단 저유가 확률이 높거든요. 지금 분위기상으로. 그러면 이것도 3조 중에 두 번째. 마지막이 저달러죠. 약달러인데 약달러는 의견이 좀 분분하죠. 아, 미국이 약달러로 가겠냐 이런 의견도 있지만 근데 저는 약달러 가능성이 높다고 또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본격적인 이제 금리 인하 시작하는데 이 분위기를 만든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잖아요. 뭐 요새 리사쿡 연준이 다 해임시켜버리고 그 이유가 있죠. 명확하잖아요. 네. 연준을 장악해서 금리 떨어뜨리자. 그 지금 대통령은 계속 그 파월한테도 막 욕하잖아요. 왜 금리 안 낮추냐고. 그러니까 생각이 명확해요. 금리 떨어뜨려서 미국 부채 줄이자. 네. 이자 줄여야 되잖아요. 금리 떨어뜨려야 되니까. 근데 미국의 지금 시중금리 너무 높거든요. 사실 뭐 4%를 넘으니까 트럼프는 무조건 떨어뜨리려고 하고 그래서 연준 장악을 시도를 벌써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럼 저러다 말까. 우리 트럼프 성격 알잖아요. 그냥 끝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한번 이제 잡으면 안 놉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어차피 내년 5월에 또 파월 의장도 물러서야 되고 그런 걸 본다면 미국도 근데 미국 금리가 떨어지는데 달러가 강할 수는 없거든요. 당연히 같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도 계속 혼자 얘기했죠. 예전에 난 약달러를 원한다. 달러를 떨어뜨리고 싶다. 그러려면 상대국 통화들이 좀 강해야 돼요. 뭐 일본이나 근데 일본은 반대로 금리 올리는 쪽이잖아요. 그래서 또 유럽이나 지금 일본이나 중국 경기가 작년에 안 좋았지만 올해는 확실히 작년보다 좋거든요. 그럼 상대적으로 미국과의 경제 성장 격차가 좀 줄어드니까 그럼 미국 통화는 좀 약해지고 다른 나라는 통화가 좀 강해지면 달러는 약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약달러는 제일 늦게 올 거는 같아요. 속도 면에서는 제일 늦겠지만 결국 올 것 같고 그 약달러가 이제 만약에 본격화되면 우리나라 환율이 이제 이렇게 떨어져 버리겠죠. 한 1,300원 초반까지. 그렇게 된다면 이제 3저가 완전히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주식시장 위가 확실히 더 열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무조건 온다가 아니라 사실 근거는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근거에 의하면 1980년대만큼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거랑 유사한 3조 호황이 좀 한 번은 오지 않겠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좀 알아볼 텐데 이쪽이 참 이슈가 많습니다. 보니까 지난 주말이었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이 미국 반도체 장비를 중국으로 이제 반입을 한다면은 이거를 이제 꼭 검열을 해야 된다. 이게 알고 보면은 이 바이든 정부 때 나온 건데 원래는 이제 무기한 좀 연기를 해줬다가 이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다시금 이 제재를 가하는 건데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거는 이제 뭐 바이든 대통령 때부터 이미 했기 때문에 저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물론 피해가 없다는 건 아닌데요. 그때도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했던 정책은 뭐냐면 미국 장비를 SK 하이닉스가 중국 공장에서 수입을 할 때 허가는 안 받아도 된다. 이거 풀어는 줬죠. 개별 허가 받지 마라. 이렇게 하긴 했는데 다만 이제 그 공장을 업그레이드를 할 때는 일정한 기준을 걸어놨더라고요. 일정 레벨 이상은 업그레이드를 하면 안 돼요. 규모를 키우면 안 돼요. 네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규제를 걸어놨기 때문에 이미 삼성과 하이닉스는 거기에 맞춰서 지금 업그레이드를 뭐 중국 공장을 업그레이드 안 하는 건 아닌데 한국처럼 막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뒤처지죠. 중국 공장은 그러니까 한국과 비교하면 한 1세대에서 2세대 정도 뒤처진 공정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장비 반입이 쉽진 않다 보니까. 그런 이제 규제가 있는데. 근데 이번에는 아예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아예 그냥 업그레이드 자체를 하지 마라. 하려면 허가받아라. 근데 허가 안 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 얘기는. 네, 그죠? 그럼 이제 중국 공장은 어떻게 되느냐. 점점 노후화 되겠죠. 이제 옛날 것만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이제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이제 이 공장 자체가 점점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이거를 몰랐을 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미 몇 년 전에 신호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한국 공장으로 저는 이제 첨단 공정을 계속해서 집중할 가능성이 더
더 높아졌고 속도가 더 빨라질 것 같다. 어차피 한국이나 미국의 공장 져야 되거든요. 지금 분위기는. 근데 그 속도를 이번 이슈 때문에 더 빨라지게 만드는 요인이 됐다. 그래서 일단은 좀 불편하고 하이닉스가 중국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당연히 좀 일부 타격은 좀 받겠지만 이게 새로운 이슈는 사실 또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HBM이거든요. 주가 결정하는 게 HBM이죠. 그래서 HBM은 중국에 생산을 안 하고 거의 뭐 한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면은 저는 그렇게까지 영향을 좀 줄 건 아니다. 다만 낸드는 어느 정도 이게 단수를 올리려고 했는데 중국에서도 그게 좀 안 되니까.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요 반도체 가격은 더 올라갈 거예요. 범용 공급체가 오른다 얘기 왜냐 나오더라고요. 공급을 이제 네. 못 하게 돼요. 공급을 줄여야 되잖아요. 장비 반입이 제대로 안 되면 생산을 늘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공급이 주니까 반도체 가격 자체는 오를 확률이 높고 그러면 사실은 마이크론이 제일 좋죠. 마이크론은 중국 비중이 거의 없는 회사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반도체 가격은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는 오히려 좀 괜찮은 부분도 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 거기 경제사절단으로 이재용 회장이 갔는데 엔비디아 그 젠슨 CEO랑 포옹하는 장면 또 이런 것들이 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어요. 아무튼간에 뭐 5세대, 6세대 HBM의 엔비디아 납품이 머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이거 참 이렇게 포용했다고 될 거면 진작 됐어야 되는데 작년에 사인까지 해줬잖아요. 맞아요. 프로브드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래서 다들 흥분했죠. 드디어 삼성 들어간다. 근데 지금 1년 반이 지났는데 아직도 아무런 소식도 없어가지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고 근데 어쨌든 지금 시장은요 삼성이 엔비디아 이제 HBM3 들어가는 거는 별 관심이 없어요. 이제 뭐 되더라도 되면 좋죠. 좋은데 그렇죠. 네. 이미 너무 늦어버려가지고 들어가도 물량이 얼마 안 되고요. 관건은 그거죠. HBM4 다음 버전인데 왜 이걸 기대하냐면 아직 하이닉스도 이거 공급을 안 했거든요. 마이크론도. 그러니까 3, 4 모두 다 HBM4는 아직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저울질을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삼성도 기대가 되는 거죠. 하이닉스가 못 들어갔다면 아직 삼성한테도 기회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내년 물량이 확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 이유는 모르지만 엔비디아가 아직 결정을 안 했더라고요. 예, 그 얘기는 3, 4 모두한테 기회가 생기고 그럼 가장 뒤쳐져 있는 삼성한테는 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HBM4는 한번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보자. 또 삼성이 최근에 그 반도체 수율도 조금씩 올라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최근에 또 뭐 테슬라 수주도 따낸 것처럼 엔비디아까지만 또 따낸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주가에 엔비디아 납품이 안 된 부분은 뭐 아직까지는 좀 아쉽긴 하지만 시장이 삼성전자에 대한 시각은 아직도 그래요. 이게 진짜 될까? 이번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제 미덥지근한 부분은 아직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 시원시원하게 가진 못해요. 그래서 주가가 좀 최근에 정체 보이고 있지만 HBM4는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엔비디아 요구 조건을 보면 그 속도가 되게 중요하다고는 하더라고요. 그 속도를 맞출 수 있는 그 능력을 좀 삼성전자는 저는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랑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삼성과 하이닉스가 이렇게 둘이 좀 같이 들어가지 않겠냐라고 좀 생각은 하지만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그리고 기대는 하지만 어쨌든 포옹은 우리가 포옹했다고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와 동시에 뭐 보면 파운드리 쪽에서 뭐 테슬라 애플 수주도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은 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테슬라하고 이제 애플 수주는 저는 그러니까 애플 수주보다 애플 수주한 건 좋죠. 네네. 왜냐하면 근데 이제 애플 수주 물량이 그 여기 카메라죠. 카메라 이미지 센서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 거는 원래 소니가 독점하던 걸 이번에 아이폰 18이죠. 아마 내후년에 나오는 모델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델에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지금 약간 오스틴 공장을 이용해서 이제 공급을 하는 건데 그 사실은 트럼프가 만들어준 거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애플 아이폰은 이제 중국이나 인도에서 만드는데 그 공장을 미국에 옮길 수는 없고 근데 트럼프가 관세로 협박하니까 부품 공장을 미국에서 이제 만든 거죠. 부품은 미국에서 만들고 대신에 여기서 중국이나 인도 공장 보내서 조립하고 요걸 바꿨잖아요. 바꿨는데 그러면 이제 애플 입장에선 부품을 미국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새롭게 공장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되게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근데 이미지 센서를 딱 봤더니 소니가 어디서 만드냐면 일본에서 만들어서 공급을 해요. 소니가 이제 만들어서 주는데
소니는 미국에 공장이 없잖아요. 반도체가. 삼성 오스틴 팹이 있어요. 음. 있는데 공교롭게 삼성은 또 이미지 센서 사실상 세계 2등이죠. 소니에 이어서. 원래 기술력은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애플이 채택을 안 해줘가지고 좀 아쉽긴 했는데 애플 입장에서는 이제 삼성을 배척할 이유는 없거든요. 저 오스틴 공장 바로 활용하면 되니까. 그 삼성은 그냥 어떻게 보면 애플하고는 이걸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을 텐데 트럼프가 판을 딱 깔아줘 버리니까 미국에 공장이 있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도움이 돼버린 거죠.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이게 수주가 됐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굉장히 호재가 될 수밖에 없고, 근데 더 많이 기대하는 건 테슬라죠. 테슬라의 이제 AI6 칩이죠. 이제 차세대 칩인데 28년에 본격적으로 양산이 들어갈 텐데 이 칩을 이제 수주를 따냈고 텍사스의 그 이번에 테일러 공장 새롭게 만들죠. 내년에 완공이 되는데 많이들 걱정하셨죠. 테일러 팹 이거 이렇게 큰 돈 들여서 만들었는데 고객이 없다. 큰일 났다. 그래서 철수설도 돌았어요. 작년에 맞아요. 아마 기억하시죠? 맞아요. 네. 철수설 돌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거 뭐 만들어서 정말 완전 애물단지 된 거 아니냐. 고객이 있어야 뭘 할 거 아니냐. 근데 진짜 일론 머스크가 진짜 이 구명줄을 준 거죠. 맞아요. 줘서 이재용 회장이 이제 당연히 이재용 입장에서 이걸 받아들여야죠. 뭐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이제 테슬라의 손을 잡아서 부활을 하게 됐고, 다만 이제 물론 반도체 잘 만들어줘야 되겠지만 저는 이 테슬라랑 손잡은 건 삼성의 어쨌든 이제 파운드리 역사에 정말 큰 획을 긋는 사건은 맞아요. 정말 엄청난 고객사잖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즘에 테슬라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더라도 테슬라가 그리는 그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기차만 하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자율주행. 네. 거기에 자율주행 하려면 AI가 있어야죠. 그래서 지금 도조칩이라는 거 만들잖아요. 그게 이제 슈퍼컴퓨터. 예. 근데 거기 들어가는 칩, 한마디로 데이터 센터가 많이 필요한 거고, 또 로봇에도 AI가 탑재되고, 그거 움직일 수 있는 이제 칩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 칩의 이제 중심에 AI6라는 칩이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하겠다는 건데, 이 칩을 TSMC가 아니라 삼성이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테슬라 제국의 핵심 칩을 삼성과 손잡았다. 삼성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심장부에 들어가고 이게 레퍼런스가 이제 계속 쌓이게 되면 테슬라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제대로만 만들어주면 많은 고객사가 TSMC 말고 삼성과 손잡을 가능성도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선 이것만 제대로 만들어주면 정말 앞으로 수주가 많이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사업이고 데이터 센터, 로봇, 자율주행 이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고객사가 됐고,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놀라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시작이라 그랬어요. 더 많은 수주가 나올 거라 그랬어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큰 게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을 우리가, 그래서 저는 HBM을 그동안 많이들 기대하셨지만 파운드리에서 정말 기대할 게 생겼기 때문에 좀 큰 그림에서 삼성전자를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삼성전자가 일본 히타치 뭐 가전 사업부도 인수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뭐 작년부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최대 주주 올랐고, 그다음에 미국의 뭐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인수라든지, 그다음에 뭐 독일의 뭐 냉방공조 회사도 인수하고, 이렇게 뭐 약간 파격적인 M&A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삼성전자 M&A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M&A 좋아요. M&A 하는 거죠. 애플도 M&A로 다 컸거든요. 애플 아이폰에 있는 기술 있죠. 그게 이제 어떤 옛날에 기사를 봤는데 저도 그 기사 보고 좀 놀랐던 게 애플이 만든 기술은 하나도 없어요. 다 M&A 해버렸어요. 특히 그 음성인식 시리 있죠. 시리도 잡스가 M&A 해버렸거든요. 그 기술 가진 회사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이 반도체, 애플 아이폰 반도체 들어가는 그 칩도 설계하는 회사를 아예 인수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은 원래 M&A 정말 잘하는 기업입니다. 여기에 맞게 M&A 해서 아이폰이나 이런 걸 최적화시켜서, 그래서 이제 회사를 성장시킨 건데, 어쨌든 삼성전자도 이렇게 이제 각각의 사업과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뭐 의료기기도 있고 가전도 있고 냉난방 공조도 결국 삼성이 공조 사업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가 또 데이터 센터 쪽으로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시너지 효과는 있는 거죠. 또 전장 부품도 있으니까 좋은데, 아쉬운 건 뭐냐면 반도체 M&A가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반도체잖아요. 그렇죠. 거기 그러니까 많은 주주들이 원래 옛날부터 원했던 건 반도체 초대형 M&A 좀 해라. 이걸 요구했고 약속을 했는데, 사실 이번에 히타치도 그렇고 뭐 얘기가 나온 거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초대형 인수는 사실 아직 없어요.
예, 뭐 진짜 10조 이상의 뭐 이런 이제 거대한 회사를 옛날에 ARM 인수설이 한번 있긴 했는데 있었죠. 쉽진 네. 않았지만 네. 약간 이제 그런 경우처럼 뭔가 큰 반도체 회사를 인수하기를 원하는데 그 M&A가 없다. 그래서 뭐 여러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회사 자체를 이제 단단하게 키우는 건 좋은데 이런 기업들을 인수한다고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핵심은 반도체 쪽이다. 거기서 M&A가 나와야 뭔가 좀 임팩트가 있고 여기는 좋은 내용은 맞는데 이거 가지고 주가를 올리기는 좀 쉽진 않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조선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면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마스가 프로젝트가 언급되면서 구체화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일날은 뭐 세론 물량이 나오면서 좀 하락하긴 했는데 그 이후에는 다시 반등에 성공하면서 정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현 시점에서 조선주 어떻게 보시는지 너무나 많이 올랐다 뭐 이런 평가도 있고요. 근데 많이 오른 건 맞지만 이제 그 대형사들에 대한 좀 부담은 있는데 그동안 기자재가 많이 못 올랐거든요. 아, 기자재 기자재. 회사는 못 올랐었어요. 근데 이 마스가 나오고 내용 나오면서 이제 나오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히 이제 못을 박아버렸죠. 한국 선박이 너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미국에 와서 만들어 주길 원하고 있어요. 뭐 미국 기업 인수도 있고 결국 이게 구체화됐고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러면 결국엔 이제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미국에 가서 조선 이제 배를 만들겠구나. 이제 이것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가 합병한 것도 미포를 이용해서 이제 미국 군함 시장 진출하겠다는 게 목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포랑 합병을 하게 됐고 이게 이제 의미하는 건 뭐냐면 아, 미국의 방산 시장을 지금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기 시작을 하는구나. 미국의 군함이 좀 다 노후화돼 있거든요. 네. 너무나 낡았기 때문에 배는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기술은 없죠. 중국은 이겨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한국과 손잡는 법밖에. 그리고 좀 놀라웠던 게 삼성중공업은 원래 방산 안 하거든요. 방산 안 하는 회사인데 네. 이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거죠. MOU를 맺었는데 그 미국의 비고르라는 회사가 있어요. 비고르 마린인가 이름이 아마 그럴 거예요. 그 회사가 뭐 하는 회사는 군함 수리해 주는 회사예요. 건조. 여기랑 갑자기 MOU를 맺은 거예요. 그 삼성도 군함 시장 진출하겠다라는 뭐 군함을 건조까지 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시장이 열렸죠. 또 거기에 군함 시장이 열리죠. 또 미국에서 LNG 운반선이나 이런 거 만들겠죠. 이 모든 걸 하려면 기자재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자재 시장이 열려버린 거예요. 갑자기. 네. 판이 커져버린 거죠. 순식간에. 우리나라에서만 만들던 기자재 회사들이 이제 미국까지 가게 되니까 이러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시장이 열리면 당연히 이제 큐라 그러죠. 우리가 보통. 이 물량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밸류가 탁 튀어버리죠. 그래서 지난주에 조선사가 간 게 아니라 지난주부터 이제 움직였죠. 이 기자재 회사들이 이제 탁탁 튀면서 움직였는데 기자재는 그동안 조선 사사가 올라갈 때 동안 굉장히 부진한 경우들이 많았어요. 뒤늦게 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대형사보다는 이런 기자재 쪽이 좀 더 움직일 것 같고 이건 일회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열리는 시장이니까 계속해서 물론 이제 올라서 좀 등락은 있을 거예요. 있겠지만 옥석가리긴 되겠지만 큰 흐름으로 계속 조선주는 뭐 이렇게 비중을 줄이는 것보다는 계속 가져가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HD 현대중공업이 현대미포와 합병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합병을 통해서 뭐 조선 방산 역량을 더 강화하겠다 그런 목표인데 이 마스가 프로젝트에 살을 걸겠다는 의지로 해석해도 되는데요. 이건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다들 놀랬죠. 갑자기 일단 그 주식시장에서는 이렇게 쪼개는 것보다 합병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좀 쪼개는 게 많았는데 얼마 전에 인프라코랑 현대건설기 합병한다 그랬잖아요. 그때도 한번 올라갔던 것처럼 이 두 회사가 어떻게 보면 중복상장이잖아요. 그죠? 같은 조선사가 같은 그렇죠. 계열사로 이제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지분 관계는 또 뭐 네,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약간 중복상장일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 나오고 나서 지주사인 그 한조회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합병해버리면 이거 흔히 더블 카운팅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가가 정말 그래서 한국조선이 엄청나게 올라가 버린 거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합병은 좋은 거고 합병하는 이유가 근데 명확해야죠. 이유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현대중공업은 군함을 만드는데 미국에 수출은 하고 싶은데 이 도크가 있는데 그 도크가 다 국내용으로 돼 있대요. 국내 그 군함 만드는 용도니까 이거를 미국에 수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랑 계약도 맺었겠죠.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는 없고 그럼 도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만드는 거 시간 좀 걸리잖아요. 근데 이 동생인 미포에 딱 보니까 미포 도크가 좀 비어 있대요. 몇 개가 비어 있는데 그게 미국 군함 사이즈랑 맞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바로 찍어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이용하자. 근데 현대중공업 회사가 갑자기 미포도크를 이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합병을 시켜버리는 것 같다. 이참에 합병하자. 야, 되게 가감한 선택이네요. 네, 진짜 가감한 선택이고 이거를 합병해서 그러면 현대미포도 좋은 게 물론 이제 합병해서 소멸되지만 어쨌든 군함을 안 만드는 회사가 군함까지 하게 되니까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현대미포의 요즘에 기자재 회사 중에 현대미포에 공급하는 회사, 핵심 회사 그 회사 중에 하나가 세진중공업이에요. 그 회사가 연일 막 그냥 주가가 폭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포가 이제 그런 시장에 진출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것도 되게 좀 새로웠죠. 합병을 하는데 현대중공업 그룹이 이제 밑에 저기 필리핀하고 베트남에 이 법인들이 몇 개 있거든요. 거기서도 만들어요. 근데 거기가 되게 잘 만듭니다. 생산성이 되게 좋아요. 인건비가 낮으니까 만드는데 싱가포르 법인을 딱 만들어서 그 밑으로 이제 뭉쳐놓은 거죠. 그래서 지배구조를 재편한 거죠. 그래서 싱가포르 법인 밑에 해외 자회사들은 밑에다 딱 놓고 여길 집중 관리하겠다. 해외 자회사들의 목표는 그겁니다. 중국 선박과 경쟁하자. 핵심은. 왜냐하면 우리나라 선박들이 중국과 경쟁하기 힘들죠. 일단 단가가 비싸거든요. 맞아요. 네. 중국은 완전히 저가죠. 저가로 만드니까. 근데 동남아에서는 가능해요. 중국과 한번 해볼 만하죠. 인건비도 싸고 그리고 되게 잘 만든대요. 이미 검증이 돼 있으니까. 자, 싱가포르 법인 너는 이제 여기 해쳐 모여서 중국 선박 한번 맞짱 떠보자. 이런 전략이에요. 그러면 이 벌크선이나 뭐 원유 운반선이나 이런 건 중국이 압도적으로 점유율이 높거든요. 이게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중국한테 안 됐어요. 네. 이 시장을 이제 찾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애널리스트 분들 중에도 이걸 되게 의미를 높게 부여하시더라고요. 잃어버린 우리의 그 조선 점유율을 찾아오자. 그리고 우리가 그만큼 잘 만들어주면 사실 중국 배보다는 한국 배를 그러니까 가성비가 똑같다면 한국 배 선택할 이유가 많아져요. 중국은 좀 안보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미국이 또 규제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일석이조 효과가 좀 있는 거예요. 아까 군함 이슈, 중국과 경쟁 이슈. 그래서 시장에서 굉장히 이걸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러우 전쟁 종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방산주가 한 번 꺾였는데 다시 최근에 이 돌아가는 걸 보면은 갑자기 또 중국의 전승전날 또 푸틴이랑 김정은이랑 또 만나서 같이 또 얘기하고 하는 거 보면은 이거 종전 생각보다 쉽지 않겠는데 하면서 다시 또 시세가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방산주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근데 이게 방산은 그렇게 보세요. 뭐 휴전한다고 바뀔까요? 휴전한다고 해도 당장은 뭐 방산주의 악재는 되는데 그러면 유럽이 지금 이제 GDP에 앞으로 나토가 목표는 5%까지 지출하는 거예요. 네. 방위비를. 지금 한 2.5인가 아마 그 정도 되겠죠. 이걸 계속 늘리는 건데 그러면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휴전하고 종전했으니까 이제 전쟁 안 나겠지 하고 과연 그럴까. 그건 너무 순진한 생각이죠. 그죠? 네. 이거는 이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랑 별개로 방산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하는 게 맞는데 다만 이게 혹시 종전이나 휴전이 만약에 임박한다면 그건 당연히 방산주한테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는 흔들릴 수 있다. 그때를 이용하면 좋겠죠. 또 오히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최근에 또 방산주가 좀 또 올라가는 이유는 이번에 물론 이제 전승절에 러시아도 오고 지금 북한도 갔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이 쉽게 안 끝날 것 같고 그런 분위기도 있고 독일의 이제 총리도 뭐라고 했냐면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 종전 좀 쉽지 않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독일 총리가. 그래서 계속 자금 지원해야 된다. 예, 되게 장기전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트럼프가 좀 즉흥적인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트럼프랑 이제 푸틴이 딱 만난다고 하니까 이거 휴전하는 거 아니야? 그때 분위기는 그랬죠. 맞아요. 근데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 갑자기 판문점이었나요? 거기서 만났잖아요. 맞아요. 만난 거 기억하시죠? 근데 그때 분위기는 이러면 진짜 통일되는 진짜 그때 분위기 그랬어요. 근데 결국 그러고 끝났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약간 지금 이번에 이 분위기도 한번 트럼프가 뭐 푸틴 만난 것까지는 좋은데 그때 분위기는 바로 젤렌스키랑 푸틴이 만나서 협상까지 가는 게 빨라질 거라고 다들 그랬거든요. 근데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시간이 지났는데 후속 얘기가 전혀 없어요. 둘이 안 만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 자체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좀 쉽진 않구나. 그래서 방산주가 다시 오르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뭐 그게 되냐 안 되냐 이거보다도 방산주에 대한 큰 그림은 어쨌든 긍정적으로 보시되 다만 휴전이 되냐 마냐에 따라서 뭐 단기 변동성 정도는 나오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 그림 자체는 계속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휴전이나 종전 얘기가 나와서 조정을 받으면은 그때 이제 뭐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굴욕 계약으로 논란으로 이 급락세를 보였던 원전주가 한미 정상회담 이후 다시 좀 부각이 됐다가 하지만 뭐 신고가를 내지 못하고 네. 아무튼간에 그 박스권에서 지금 갇혀 있는 모습인데 이 원전주는 어떻게 보신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원전주는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좀 원전도 좋게 보고 이게 원전이 이런 거죠. 지금 체코 수주 따내고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유럽이나 이제 미국의 수주 따내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지만 근데 사실 이제 주가가 제일 좋을 때는 우리가 현실화되는 것보다는 상상할 때가 훨씬 좋거든요. 주가가 이제 미래를 미리 당겨와서 맞아요. 이렇게 네. 되겠지. 네. 근데 이제 물론 그게 계속 안 되면 주가는 빠지지만 사실 누가 봐도 지금 많은 국가들이 원전을 원하거든요. 원전 유럽도 마찬가지죠. 미국은 말할 것도 없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까지 해가지고 빨리 원전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원전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투자하신 분들한테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식 투자하신 분들 중에도 원전 반대한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원전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이런 분 아니면 원전은 해야 된다 네. 이런 분도 있고 그 찬반 의견은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투자할 땐 그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내가 원전에 반대해도 원전 산업이 열렸으면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네. 근데 그러면 근거는 뭐냐? 원전을 전 세계가 좀 다 하잖아요. 옛날에는 막 탈원전 하는 국가가 많았는데 네. 지금은 우리도 바뀌었고 유럽에 지금 오스트리아 빼고는 다 탈원전 포기했습니다. 다 친원전으로 바꿨고 뭐 미국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아시아에서는 대만은 좀 탈원전 국가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국가들이 지금 원전 하려고 하죠. 그 원전은 이제 가는 방향은 맞아요. 요거를 의심할 필요는 없고 그러면 그 원전 시장이 열리는데 왜 원전주가 좋냐면 이걸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나라가 몇 개나 되냐 이거죠.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은 원전 잘하죠. 잘하는데 미국은 시공 능력이 없어요. 웨스팅하우스가 뭐 건설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 설계만 하죠. 약간 엔비디아 느낌 나는 거죠. 반도체랑 비슷하네요. 네, 맞아요. 햄리스 회사. 예. 그러니까 이제 원천 기술은 있고 그래서 이 미국은 파트너를 맺고 가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고 근데 이거를 그러면 하는 나라가 다 제대로 하는 나라가 미국 빼면 프랑스 있고요. 러시아 있고 중국 있고 한국 있거든요. 4개밖에 없어요. 사실상 4개인데 중국 러시아는 어차피 뭐 유럽과 미국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불가능하죠. 사실상 애초에 경쟁 상대 아니고 프랑스밖에 없어요. 근데 아시잖아요. 프랑스는 악명이 높죠. 너무 오래 걸려요. 납기가죠. 네. 너무 우리보다 한 10년 걸려요. 그거 맡기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결국엔 이 시장 유럽이나 미국 시장의 주인공은 한국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다만 이제 여기서 논란이 됐던 건 이거죠. 미국 입장에선 이걸 알겠죠. 통행료 내라는 거죠. 너네 가고 싶어? 유럽과 미국 하고 싶지? 우리한테 통행료 줘. 그게 웨스팅하우스에 기술료 주란 얘기예요. 이 로열티 달란 얘기죠. 근데 이거를 합의를 한 것 같더라고요. 올해 1월에 그렇게 하기로.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체코 원전 수주 따낼 때도 바로 딴지 걸었잖아요. 웨스팅하우스가. 너네 왜 우리 기술 가지고 해? 그래가지고 그때 합의 안 됐을 때 그 체코도 어쩔 수 없어서 일단 스톱 시켜놨거든요. 근데 1월에 합의되고 나서 체코 수주 딱 따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을 장악하고 싶으면 우리가 팀코리아로 갔을 때 웨스팅하우스가 계속 딴지 걸 거예요. 그러면 또 합의를 해야 돼요. 그럼 그때마다 계속 시간이 걸리고 결국 못 해요.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실리를 찾기 위해서 일정 부분 통행료 주자. 대신에 웨스팅하우스랑 손잡고 미국과 손잡으면 원래 우리나라 이번에 합의 내용 보니까 팀 코리아 단독으로는 이제 미국과 유럽 못 가게 돼 있어요. 합의를 했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손잡고 가면 돼요. 지분 합작사 만들어서 그래서 웨스팅하우스 일부 우리나라가 한전이 중심이 돼서 일부 합작사 만들어서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을 다 가는 거예요. 네. 그럼 시장이 엄청 커지는 거죠. 이게 열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조선과 좀 그림도 비슷해요. 그러네요, 진짜. 예. 미국도 원전 엄청 지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최고 강점이 단가가 싸게 해서 빨리 만드는 게 진짜 장점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최고의 시공회사들이 많으니까 그런 걸 본다면 아직 원전 시장 제대로 열리지도 않았어요. 열리지도 않았는데 고점을 논하는 건 너무 빠른 것 같고 앞으로 많은 기회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또 SMR도 있잖아요. 소형 모듈 원자로 시장도 또 따로 열리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 원전이 어떤 노이즈들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막 악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번에 어쨌든 투싼 에너빌리티도 한번 이것 때문에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슈들이 생길 때 겁먹지 말고 그때를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자. 그래서 원전도 좀 긴 호흡으로 우리가 좀 구조적인 성장을 기대하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전도 그러면 조선처럼 그 약간 메인 주식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좀 많이 올랐으니까 좀 기자재 이런 쪽을 봐야 되나요? 네, 기자재도 있는데 그래도 아직은 이게 원전은 좀 조선과 다른 게 아직은 실적이 안 좋아요.
아, 그죠. 숫자가 이게 안 좀 나오죠. 너무 오래 네. 걸려요. 그러니까 네. 조선처럼 이게 계속 수주가 꾸준히 나오면서 가는 게 아니라 너무 초대형 사업이다 보니까 막 20조짜리잖아요, 한 번에. 그러니까 이게 수주가 연속적인 게 좀 없다 보니까 실적이 좀 반영되는 속도도 늦고, 그러니까 기자재까지 온도가 가기에는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원전은 좀 다르게 그냥 대형주 저는 하시는 게 좋다. 대형주 뭐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대형주 위주로만 일단 집중하고 기자재는 좀 나중에 하는 게 좀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차 전지 좀 알아보겠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 배터리사의 ESS 수주 그다음에 리튬 가격이 또 저점에서 좀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전지 주식들이 드디어 좀 고개를 드는 모습인데 이 하반기에도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질지 어떻게 보세요? 바닥은 찍었는데 추세 상승은 아직까지는 좀 쉽지는 않고요. 이게 뭔가 지금 리튬, 그러니까 중국이 리튬에 대해서도 이제 구조조정 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 최근에 ESS 수주도 물론 좋은데 핵심은 전기차거든요. 전기차가 이제 9월 30일부터 미국에서는 전기차 구매할 때 1,000만 원 받거든요. 네. 이거 보조금 이제 안 줍니다. 아. 그럼 더 안 팔리겠죠. 그래서 이거는 좀 불편한 이슈는 맞아요. 근데 물론 반영은 됐는데, 그래서 전기차 하나가 지금 우리가 기대하기가 아직은 좀 쉽지 않죠.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면으로 본다면 이게 옛날처럼 주도주가 되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이제 바닥은 찍은 상태에서 중국이 리튬에 대한 공급을 조금만 줄여준다면 리튬 값이 더 이상 안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양극재나 소재 기업들의 실적은 바닥은 찍은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바닥 찍으면서 안정화는 될 것 같고, 제일 기대하는 건 ESS죠. 근데 ESS 시장도 꽤 크거든요. 엄청 크다고 예, 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 시장에서 지금 미국은 어쨌든 이제 중국산 ESS를 쓰긴 어렵죠. 왜냐하면 규제를 하니까 관세 때문에. 그래서 보조금도 안 줘요, 중국산 쓰면.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미국의 ESS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 면에서는 밸류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ESS 관련된 기업들은 좀 볼만하고, 그러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와 정말 요즘에 잘 나가는 조선이나 원전처럼 되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당장 1, 2년 안에는. 그러려면 진짜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 되겠죠. 예, 그런 건 좀 아니고, 아니면 로봇이 많이 팔리든가. 로봇에도 왜냐면 배터리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네. 거기도 엄청 좋은 성능의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중화되려면 몇 년 걸리잖아요. 당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오겠죠. 배터리 사이클도 오는데 좀 멀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배터리주들은 일단은 바닥 찍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조선이나 방산이나 이런 주도주가 좀 쉴 때 한 번씩 좀 오르는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회복되는 정도지, 주도주가 될 때까지는 조금 시간은 좀 걸린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다만 인내심이 좀 강하신 분들이라면 고점에 사가지고 좀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은 여기서 포기할 단계는 아니죠. 이미 뭐 바닥은 다 형성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내하는 건 좋은데, 아직은 너무 막 이렇게 큰 업사이드를 높게 보고 그럴 단계는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로봇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보니까 로라 봉투법 이게 통과되면서 이게 앞으로는 좀 사람 많이 안 쓸 네. 거다라는 관점에서 약간 테마성으로 좀 오르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무튼간에 두산 로보틱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주도주죠. 이런 주식들이 단기간에 급등세를 보여서 시장에 관심을 끌긴 했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 로봇주는 좀 투자자들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구조적 성장 좀 명확해요. 맞아요. 구조적 성장률도 맞는데, 문제는 이제 이거죠. 로봇도 약간 2차 전지랑 좀 비슷한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절대 강자예요. 중국이 정말 잘하죠. 네네. 네, 우리나라보다도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이 있고, 그리고 로봇 시장 커지는 건 맞죠. 맞는데 한번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로봇주 중에 제대로 돈 버는 기업이 없어요. 두산 로보틱스가 대표 주자인데 돈을 많이 까먹어요. 아직까지도 적자가 좀 크고, 일부 기업들이 흑자 전환하지만 사실 그 금액 자체는 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숫자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아니고, 근데 로봇 시장이 열리는 건 다들 아니까 이번에 또 노란봉투법 통과되면서 로봇도 빨리 도입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주가 올랐지만, 다만 이제 노란봉투법 때문에 로봇을 그럼 당장 뭐 이 기업들이 많이 쓸 수 있을까? 그거 조달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그리고 하청업체가 소송 걸 수도 있어요. 아 로봇 도입했다고요? 예, 아, 왜 내 그래요? 일자리 왜 가져가냐? 그게 가능해요. 예. 아. 여기 왜냐하면 자기 일자리에 위협을 이제 하면 소송이나 파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하청업체가 원청업체한테. 옛날엔 이거 못 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경영에 간섭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야. 들어가 있어요. 이거 되게 무서운 법이죠. 기업들 입장에서. 그럼 로봇 도입했어? 왜 도입해? 내 일자리 어떻게 할 건데? 그럼 기업들이 이걸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근데 이것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도 몰라요. 그러네요, 사실. 로봇 때문에 당신 일자리가 잃은 거 맞니?
증명해봐. 근데 이제 또 현대차나 이런 기업들한테 그렇죠. 로봇 도입해서 일자리가 그럼 피해가 안 갈 거라는 걸 또 증명해야 돼요. 양사가 다 증명해야 되는데 진짜 판단하기도 어려워요. 되게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그냥 로봇이 많아지겠지 이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노란봉투 때문에 오히려 도입이 안 돼 버릴 수도 있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노란봉투 때문에 올라서 만약에 그것 때문에 올라갔다면 네. 로봇주는 오히려 팔아야 된다. 그 이슈 때문에 올랐다면. 근데 뭐 물론 그 이슈 때문에 오른 기업도 있겠지만 구조적으로는 분명히 로봇 시장 커지는 건 맞아요. 맞기 때문에 로봇주 중에서 옥석은 좀 잘 가려서 대응하자. 근데 핵심은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휴머노이드. 휴머노이드. 예, 네. 그거기 때문에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하고 있고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된 회사는 좀 계속 관심은 좀 가져보자. 그렇게 좀 압축을 하자. 이렇게 보고 있고 저는 사실 그래요. 로봇주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냥 답은 나왔어요. 그냥 테슬라 하는 게 제일 낫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 테슬라 가치의 80%는 앞으로 로봇이라 그랬어요. 자동차가 아니에요. 핵심은 로봇이라고 본인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테슬라가 싼 건 아니지만 저는 그냥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로봇주로 한번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보겠다. 로봇주에. 그럼 테슬라를 해야지 주변주 할 필요는 저는 사실 없다. 근데 우리나라 로봇주를 하겠다 그러면 적절하게 사고 팔아야지. 왜냐하면 이게 아직 숫자가 안 나오는 업종이다 보니까 네네. 너무 좋다고 이렇게 쫓아가면 또 물리고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좀 사고 파는 전략도 한번 고민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하드웨어 이런 뭐 부품이나 뭐 아니면 주요 핵심 뭐 감속기라든지 액추에이터 이런 거 좀 있는데 테슬라처럼 완전체는 또 아니다 보니까. 네, 근데 테슬라가 누가 봐도 지금 제일 중국 빼고는 가장 앞서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면 뭐 현대차도 괜찮긴 해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에서 일단 좀 로봇을 바라보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견제하는 생물보안법을 사실상 재추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바이오 주식들 어떻게 본다면은 뭐 몇몇 종목들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sek터 전체 관점에서 약간 소외되어 있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거든요. 바이오 업종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근데 확실히 근데 9월 들어와서 바이오가 세긴 세요. 바이오 전체로 보면 굉장히 셉니다. 알테오젠도 코스피 이전 얘기가 있어서 네. 한번 급등을 했고 또 바이오가 왜 보통 금리 인하게 되면 이제 그 강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의 높아지다 보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바이오주들이 좀 세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최근에 일단 좀 나오고 있고 또 시장이 이렇게 좀 지지부진할 때 방어주로 좀 바이오주들이 또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어서 바이오주들은 저는 당분간 좀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최근에 근데 바이오 중에서 제일 강한 거는 어쨌든 신약 개발 특징은 그거죠. 이번에 또 올릭스가 상한가를 갔는데 이렇게 글로벌 엄청난 큰 제약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알테오젠이 머크랑 계약을 했었고 뭐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이런 회사들이 글로벌 제약사랑 계약을 맺었는데 올릭스도 똑같아요. 일라이릴리랑 저번 몇 달 전에 계약을 맺었거든요. 네네. 이런 기업들이 왜냐면 이거 검증돼 있잖아요. 큰 회사랑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확실히 그런 기업들이 부상을 하지 않겠냐 계속 좀 주도를 할 것 같고 생물보안법은 계속 이제 아직은 법안 통과는 안 됐지만 이번에 미국의 국방 수권법에 이걸 같이 넣어버렸어요. 그러면 아마 가을경에 그 미국에서 이 법안 올려가지고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거든요. 작년에는 국방 수권법에 못 들어갔어요. 법안이 아예 안 됐어요. 이번엔 들어갔으니까 통과될 확률이 되게 높아졌습니다. 핵심은 그거죠. 중국 바이오랑 이제 거래하지 말라는 거니까 중국 바이오 위탁 생산 기업은 이제 위축되겠죠. 그 빈자리를 우리가 채울 거니까. 그래서 저는 생물보안법 이슈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위탁 생산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고 물론 대표 기업은 삼성바이오인데 근데 삼성바이오는 이제 곧 있으면 거래 정지 들어가거든요. 분할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거래가 막힐 수는 있다라는 거 좀 염두에 두시되 분할하고 나면 한쪽은 이제 그 바이오 시밀러가 되는 거고 한쪽은 이제 진짜 순수하게 위탁 생산만 하는 거잖아요. 순수 업체가 되거든요. 그럼 밸류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분할 이후에 저는 삼성바이오 이 주가 흐름은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 또 그때쯤에면 분할 끝나고 나면 생물보안법도 통과됐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이런 CDMO, 이 바이오 위탁 생산 쪽도 계속 좀 중장기적으로 주목하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투자 아이디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밖에 주목할 만한 투자 아이디어 있을까요? 저는 이제 9월이나 10월에 가장 주목을 해야 될 건 결국은 그거거든요. 10월 말에 에이펙 정상회담 열리잖아요. 그때 누가 오죠? 일단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온다고 본인이 오겠다고 했고 또 한 명이 이제 중국의 시진핑 온다고 했기 때문에 네네.
만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관광객이 엄청 올 것 같아요. 예, 지금도 많이 해요. 한국에 이게 또 캐대언하고도 연결 다 돼 있죠. 캐대언 때문에 한국 가서 관광하려는 사람들 되게 많아졌잖아요. 외국인 네네. 중에. 그러니까 관광이 그 한류 문화가 확산되는 것도 하나 있지만 에이펙 정상회담이 가지는 그 큰 상징성, 그 한국에 대한 관심은 더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관광 수요가 되게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본다면 중국이나 해외 관광객이 한국 와서 돈 쓸 것들 있잖아요. 대표적인 카지노, 호텔 네. 이 두 개 업종을 계속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자. 예, 그러니까 9월과 10월을 바라보는 관점에선 좀 이쪽 계속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결국 이 또 한 가지가 엔터 쪽. 예, 이번 아까 캐대언 말씀드렸지만 결국 우리나라 케이팝을 매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했지 사실 해외 전 세계로 보면 모르는 사람도 많거든요. 케이팝이 뭔지. 근데 이 넷플릭스의 애니메이션이 캐대언이 열풍을 일으키니까 케이팝 몰랐던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문화 현상이 하나 돼버린 거죠. 오, 저런 게 케이팝이네. 노래 좋네. 그래서 막 빌보드에서 1등하고. 그러면 이제 점점 우리나라 그 케이팝 그룹들이요 해외에 진출하기가 더 용이해지죠. 확산 속도가 옛날보다 훨씬 빨라지겠죠. 그리고 콘서트도 더 많아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문화 현상을 봤을 글로벌 문화 확산 현상을 봤을 때 엔토도 요새 조금 시들시들하긴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그런 업종으로 저는 좀 일단 바라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올해 그 6, 7월에 그때였죠. 그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제일 뜨거웠던 업종이 어디냐면 그거예요. 그 AI 관련 소프트웨어랑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였어요. 맞아요. 근데 완전히 시들어 버렸죠. 갑자기. 근데 좀 계속 여기도 주목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정부 정책이 나왔잖아요, 이미. 근데 이게 소멸된 건 아니거든요. 주가가 너무 빨리 갔다가 이렇게 내려온 거지. 주가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번에 R&D 연구개발 예산도 AI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집중돼 있고 스테이블 코인도 우리도 도입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죽은 테마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접근하기가. 왜냐하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 부담도 많이 지금 해소가 된 상태니까 그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이런 섹터도 지금 아직은 주목을 좀 못 받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요거는 근데 약간 이제 내피셜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괜찮게 보는 게 아무도 관심 없는 것 중에서 시멘트 업종. 시멘트요? 아무도 관심 없잖아요. 근데 일단 가치주로서는 매력은 있어요. 네. 주가 싸잖아요. 싸고 그동안 시멘트 가격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못 가냐면 이게 건설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렇죠. 물량이 안 늘어요. 큐가. 맞아요. 네. 근데 국토교토부 장관이 선임이 되면 이제 조만간 임명이 될 텐데 공급을 늘리지 않을까요? 지금 아파트값 이대로 서울 이대로 두면 계속 올라요. 공급이 적으니까 지방도 내년에는 공급이 줄어요. 지방까지 올라갈 확률이 좀 있거든요. 결국 그렇게 되면 아파트 공급을 안 늘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그럼 결국엔 큐는 언젠가 늘 거고. 근데 어쨌든 이 시멘트 단가는 올라갔고 유연탄으로 이거를 시멘트를 만드는데 유연탄 가격이 또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거는 이제 왜 내피셜이라고 그랬냐면 그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문제 해결할 사람은 트럼프밖에 없다 얘기를 했잖아요. 띄워줬잖아요. 맞아. 그래서 뭐라 그랬죠?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한번 김정은 만날 수도 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죠? 이게 테마일 수도 있지만 남북 경협 이슈가 또 한번 남북 경협은 대표 주자는 시멘트 정상. 그래서 이제 이게 테마로도 약간 엮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거 아니더라도 저는 내년까지 보면 시멘트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 때문에 주가도 저평가돼 있고 그래서 시멘트 업종도 한번 좀 바라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억 정도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 포트폴리오 어떻게 꾸리면 좋을까요? 근데 저는 이제 1억 정도 있다면 결국 지금은 주식을 해야 되는 시긴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겠지만 9월 조정장을 주식 비중 확대의 기회로 이용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는 이제 채권을 한다면 미국 채권은 좋은데 사실 접근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위험 자산도 있고 뭐 암호화폐도 있고 뭐 이런데 저는 1억이 있다면 그냥 자산 배분 측면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주식을 한 80% 하고 그 다음에 20% 정도는 금하는 게 어떤가. 금은 약간 이제 방어적인 목적에서 예, 분배하자. 이렇게 좀 포트폴리오 하고 그리고 이제 1억 중에 이제 만약 80%면 8천만 원 중에서 한 이제 절반 정도는 한 이제 그 중에 한 5천만 원 정도는 이제 국내 쪽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국내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뭐 업종은 선택하시면 좋겠죠. 근데 이제 저는 그래도 그 개인적으로는 좀 괜찮게 보는 게 구조적으로 좀 약간 바뀌어가는 게 그래도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운드리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요인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기노브로 좀 괜찮을 것 같고 현대차그룹도 별로 주가 못 올랐잖아요. 배당도 많이 주고 네네. 하니까 고배당 기업들 있죠. 뭐 예를 들면 고배당 ETF도 괜찮아요. 그래서 현대차를 중심으로 배당 많이 주는 섹터 이런 쪽을 좀 일정 부분 편입해서 가져가시면 좋겠고 그리고 한 3천만 원 정도는 미국 기업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지금이 아니라 조금 미국이 9월에 좀 흔들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흔들린다면 좀 볼만한 건 뭐냐면 미국의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 있죠. 지금 미국 데이터 센터 엄청 짓잖아요. 거기 관련된 뭐 전력기기도 있을 거고 거기 전기 공급하는 회사도 있을 거고 또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연결하는 회사들도 있을 거고 되게 다양한데 뭐 거기 관련된 ETF도 있으니까 미국 쪽에서 아마 투자를 하신다면 비중을 저는 그런 쪽 데이터 센터 밸류 체인을 한번 공부하셔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서 포트를 좀 넣으시면 어떨까.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생각은 사실 한국이냐 미국이냐 이런 거 가리는 것보다는 일단 지금은 안전자산 할 때는 아니다. 조정을 그러니까 현금을 좀 갖고는 계세요. 갖고 계시다가 시장이 빠질 때 좀 적극적으로 위험 자산에 좀 투자할 그런 좀 시점을 9월로 좀 활용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이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시장이 이제 우리나라가 좀 뭐 6, 7월 너무 좋았다가 조금 식곤 있는데 이 식어야 또 다음에 뜨거워지는 거거든요. 예열 관계니까 불편해하지 마시고 뭐 오늘 또 방송에서도 제가 3조 호황 가능성이 있다고 한 것처럼 달러 약세가 시작되면 또 굉장히 우리나라 자산 시장에 큰 변화가 생기는데 그 중심에 주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 주식 시장을 멀리하지 마시고 조정이 나올수록 주식 시장과 더 가까워지셔가지고 주식 쪽에서 어쨌든 자산을 좀 잘 배분하셔서 어쨌든 좋은 결과를 내는 그런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금리가 떨어지면 결국 방법은 없어요. 내 화폐 가치를 보존해야 되거든요. 그럼 결국 자산에 투자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주식시장을 멀리하지 마시고 계속 가까이에서 주식과 함께 하시기를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부진해서 뭐 주식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있는데 지나고 나면 항상 이렇게 관심이 떨어질 때 좋은 기회를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관점에서 또 다양한 섹터 또 중요한 투자 아이디어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꼭 귀담아 들으시고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염승환 이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